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중기, 김간의 양반댁에서 일하는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호럼이 손에서 자랐지요. 지금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칠복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칠복이 또래의 젊은 남자들이 인삼과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거래하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큰돈을 만지는 상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상인들끼리 통하는 대화를 듣고 있자면 칠복이도 그 자리에 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칠복이가 지금은 어머니가 드실 삼계탕 때문에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어머니가 우선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상인 일에만 몰두하고 싶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가고 있는 칠복이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눈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씨인데 눈까지 내리니 몸이 더 서늘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산을 올라서 걸음을 서두르고 있는 그때 저 멀리 땅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한 칠복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추운 산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니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걸어가는 칠복이는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사람의 입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체를 알게 된 칠복이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바닥에 웬 비구니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여승께서 어쩌다 이런 산속 깊숙한 곳에 쓰러졌단 말인가? 칠복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비구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갑자기 앞을 가릴 정도로 눈이 세차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떻게든 산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눈이 발목 위까지 쌓이니 더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먼. 이렇게 가다가는 추위에 얼어 죽겠소. 그렇게 칠복이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굴이었지요. 칠복이는 얼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에 이렇게 작은 동굴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몰랐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그려. 동굴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꽁꽁 얼어 죽었지 뭐야. 칠복이는 옆에 누워있는 비구니를 보았습니다. 이미 입술은 새파랗게 되었고 눈썹도 딱딱히 얼어붙었지 뭐예요. 칠복이는 얼른 비구니의 손을 잡아주고 싹싹 비볐답니다. 그리고는 몸도 붙여서 최대한 온기를 전달하는 것이었지요. 칠복이가 처음으로 여인의 손을 잡고 몸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에 바짝 붙는다니. 그간 순진하게 살았던 칠복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은 살려야 하니까요. 불이 필요하구먼, 불이. 칠복이는 다행히 부싯돌을 늘 챙기고 다녔답니다. 어머니가 추운 겨울만 되면 항상 부싯돌을 주머니에 넣어주셨지요. 칠보가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만났는 줄 아니? 내가 추위에 떨었을 때 네 아버지가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어 주셨지. 나는 그것이 순진하게도 사랑의 불씨라고 생각했단다. 그 양반이 사는 동안에 내 속을 많이도 썩혔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칠복이를 낳지 않았니?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 부싯돌 꼭 챙기고 다니거라. 칠복이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라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풀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싯돌을 꺼내서 불꽃을 튀었더니 바로 풀에 불이 붙었습니다. 꽁꽁 얼 것만 같았던 동굴이 어느새 온돌방처럼 따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했지요. 추위를 피하니 그제야 처음으로 여인의 몸을 안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꽁꽁 얼어 죽을 것 같았던 비구니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온기를 되찾으니 칠복이 가슴에도 따스한 느낌이 전달됐지요. 그 때문일까요? 칠복이는 이상하게 비구니를 더 오랫동안 안아주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따스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여성의 온기라고는 어머니뿐이었고 늘 어머니를 위해 음식과 약재를 가져다 줬던 착한 칠복이. 그런 칠복이가 처음으로 여인을 품에 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칠복이는 예상치 못하게 비구니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언제 눈이 내렸냐는 듯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누워있던 비구니가 몸을 꼬더니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여승께서 쓰러져 계셔서 얼른 이 동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비구니는 자신의 몸을 훑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칠복이라는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그럼 저와 밤새 여기 계셨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승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놀란 비구니는 칠복이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챘지요. 그러자 칠복이에게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인을 타박할 뻔하였습니다. 칠복이도 정신을 차리고 여승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여승께서 이렇게 목숨을 구하신 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다. 다행히 눈이 그쳤으니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구니는 따스한 햇빛을 보더니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칠복이와 눈도 못 마주치더니 조금씩 웃음도 되찾는 것이었지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하는데 비구니가 놀란 얼굴로 칠복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비구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동굴에서 조용히 빠져나갔지요. 그렇게 칠복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집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기척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돌아보니 비구니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여승께서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겠지요. 놀란 칠복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비구니를 다시 보니 기분이 좋았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승이라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으나 안녕과 복을 비는 축원문을 올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칠복이는 배시시하고 웃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 여승님께서 그리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때 칠복이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칠복아. 대체 어디를 있다 이제 오는 것이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복이 앞에 웬 비구니가 서 있으니 말이에요. 아이고, 칠복아. 무슨 일로 여승께서 여기까지 오신 게냐? 너 혹시 부처님에게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이냐? 그러자 비구니가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순간에 비구니의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사연을 들은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복이가 사람 목숨을 구했구나. 그것도 여승을 구했으니 얼마나 감복할 일이냐? 비구니는 고개를 숙이며 칠복이와 어머니의 복을 빌었답니다. 여기 여승께서 축원문을 올려주시겠답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칠복이 어머니는 더욱더 기뻐하였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안 그래도 우리 칠복이가 장가를 못 가서 속상했는데 여승께서 축원문을 올려주시니 분명히 조만간 장가를 가겠네 그려. 얼마 가지 않아 비구니는 직접 축원문을 들고 왔습니다. 칠복이와 어머니 앞에서 읽더니 따스한 미소를 지었지요. 칠복이 어머니는 마치 부처라도 온 것처럼 감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비구니가 갑자기 칠복이와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승께서 갑자기 웬 절이십니까? 그러자 비구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거사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거사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환속하기로 했습니다. 환속은 말 그대로 승려가 다시 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칠복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칠복이가 생명을 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상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하면 부처님께서 노하실 깹니다. 그러자 비구니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애초부터 속세에서 살았습니다. 비구니의 진짜 이름은 화정. 시골 동네에서 소장농을 하는 농부의 딸이었지요. 소장농을 맡긴 양반댁이 구율미를 횡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정의 아버지도 횡령에 가담하다 관가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화정은 집안이 무너지자 바로 소장농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동네에서 시장 자릿세를 빼앗는 왈패들에게 집까지 빼앗겼답니다. 그렇게 화정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것이었지요. 그런 화정이가 갈 곳은 암자밖에 없었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화정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큰 스님이었습니다. 화정은 그날부터 어쩔 수 없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았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니 주변에서는 갈 곳이 없어 비구니가 됐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화정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스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지요. 그러니 큰 스님도 화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실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던 화정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화정의 집을 빼앗은 왈패들이 우연히 암자를 들른 것이었지요. 발목을 다친 왈패 한 명이 암자에서 쉬었다가 우연히 화정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은 화정이 산을 오를 때 기회를 노렸습니다. 화정은 끝까지 저항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화정이는 그렇게 기절하였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던 칠복이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사연을 들은 칠복이의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승께서 참 힘들게 사셨구먼. 암자로 돌아가면 또 그 몹쓸 것들이 찾아갈 것이 아니던가.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화정이를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화정이는 바로 칠복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화정이는 칠복이 집에서 살아가기로 하였지요. 처음에는 여승의 용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점점 머리카락이 늘면서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는 칠복이가 언제 장가를 갔나 하고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화정이는 따스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칠복이와 화정이를 불렀습니다. 너희들도 들었겠지만 이미 동네에서는 너희 둘을 부부로 보는 것 같구나. 칠복이는 얼굴이 다 새빨개졌지요. 화정이도 그동안 며느라기처럼 어여쁘게 컸으니 말이야.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화정 낭자가 불편해하잖아요. 그러자 화정이는 칠복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칠복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칠복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칠복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화정이를 안아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와 화정이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었지요. 전에는 화정이가 어디서 어떻게 온 여인인지 수군거렸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칠복이는 첫날 밤부터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화정이는 그런 칠복이를 순수한 남자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였지요. 서방님, 이러다가 날 셀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를 좀 안아주셔요. 그래도 칠복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저와의 혼인이 후회가 되십니까? 그러자 칠복이는 얼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놈이 화정 낭자와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자신을 그리 낮추십니까? 저는 이제 소장농의 딸도 아니고 여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칠복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방님과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이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효자라고 칭송하지만 하고 싶으신 일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닐까 하고 늘 궁금했더랍니다. 그러자 칠복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상인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칠복이. 그 꿈에 대한 열정을 화정이가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낭자에게, 아니지, 부인에게 해도 될지 모르겠소.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해보셔요. 궁금합니다. 화정이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칠복이가 마음을 놓고 상인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화정이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이 있으셨다니. 역시 서방님의 운명은 천인을 타고난 것이 분명합니다. 천인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실은 서방님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화정이가 집까지 빼앗기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녔을 때 일이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동냥을 해야 할 판에 화정이 눈에 웬 노파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정이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 처음에는 거지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노파의 눈을 보고 화정이는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파였지요. 화정이는 노파에게 결례를 했다고 생각하고 조심히 지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노파가 화정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천인의 운명이 보이는구나. 화정이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노파가 화정이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화정이의 기척을 정확히 읽은 것이었지요.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르신? 노파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정이에게는 그 미소가 이상하게 신비하게 보였지요.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였다. 화정이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노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천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실 땅과 집 모두 빼앗겼고, 전 이제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지가 되거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번 생은 망한 처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노파가 키득키득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웃음이었지만 화정이에게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였는가?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 잘못 보신 겁니까? 노파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화정이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에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네. 신기하게도 그 남자는 자신에게 천인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그것을 자네가 일깨워줘야 할 것이야. 그리고는 노파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다 끝났다네. 피곤해서 이제 좀 누워야 하니 어여 물러가게. 몸 조심하고. 화정이는 암자로 들어가면서 그 노파를 잊고 살았답니다. 큰 스님이 받아주면서 비구니가 됐으니 남자와 혼인할 일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왈패들에게 그렇게 당한 이후에 이제 목숨이 다했구나 하고 생각한 그때 눈을 뜬 화정이는 하늘나라에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차가운 산속에 누워 있었는데 따스한 온기를 받으며 깨어났으니 말이에요. 눈앞에는 순진해 보이는 머슴이 한 명 앉아 있었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칠복이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혼인을 하는 그날에야 비로소 노파가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말한 천인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가 바로 칠복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분명히 그 어르신께서 훌륭한 분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에야 생각이 났는데 아마 그 어르신께서는 관상가가 분명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마치 저의 용모를 다 파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화정이는 천인의 운명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성급하게 나설 이유는 없었지요. 그저 칠복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이야기네요. 그래도 천인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는 그저 양반댁에서 머슴살이나 하는 천한 놈인데요. 화정이는 칠복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저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시려고요? 일단 제 말씀부터 들어주시지요. 다음 날에 칠복이는 머슴살이를 하는 양반댁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오늘부터 머슴살이를 그만둬야겠습니다. 양반댁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열심히 군말하지 않고 일만 하던 칠복이가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니 말이에요. 양반댁에서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로 그날 머슴살이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는 어촌으로 떠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칠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어촌으로 떠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염려하지 마시고 계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부인은 여기 남아서 어머니 돌봐드릴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칠복이는 그렇게 홀로 어촌으로 떠났습니다. 어촌에 도착한 칠복이는 황간에부터 찾았습니다. 황간에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었지요. 황간에는 염전을 운영하기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정말 열심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하지 않고 뭐든 하는 것이었지요. 황간은 그런 칠복이가 기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되어갈 때쯤 황간은 칠복이를 불러 소금 운반을 시켰습니다. 본래 소금 운반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만 시켰는데 칠복이가 6개월 만에 신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였으니 소금의 일부는 어느 정도 떼어주마. 열심히만 하면 염전 일부도 떼어줄 터이니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거라. 칠복이는 그렇게 소금 운반을 모두 끝내고 바로 화정이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남은 소금을 내륙 장터에 파려는 것이었습니다. 내륙에서 귀한 소금은 해안보다 2배에서 3배까지 팔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었지요. 그날 밤에 화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일러준 흉작 지역은 쌀이 아주 귀할 것입니다. 그러니 생산된 쌀을 미리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런데 부인은 어찌 그런 것을 척척 다 안단 말이오. 제가 이래봬도 소장농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어깨 넘어 배우는 것도 무섭답니다. 칠복이는 화정이가 시키는 대로 생산된 쌀을 비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화정이가 말한 대로 흉작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비축된 쌀은 큰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었지요.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 정말 돈이 들어오는구먼 그래. 칠복이가 신이 나서 화정이를 끌어안았답니다. 그런데 화정이는 낯선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화정이는 칠복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그동안 어촌과 집을 드나드시면서 느낀 점은 없으십니까? 칠복이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정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서방님은 어머니에게 드릴 약재와 음식을 위해 산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어촌까지 다니시면서 산간 지방도 구경하실 수 있었지요. 산간 지방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무릎을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산간 지방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해산물이 귀하지요. 제가 이제 어촌을 드나드는 일은 쉬우니 산간 지방으로 가서 해산물을 팔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간 지방까지 해산물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 먼 곳까지 가기도 전에 해산물이 모두 상할 수 있으니까요. 화정이는 짓궂게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어촌에서도 배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칠복이는 또 한 번 무릎을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해산물을 소금에 절이면 장기 보관이 용이하지요. 전에 황간에 어르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산간 지방까지 건너가서 해산물을 비싸게 팔 수 있었답니다. 어촌부터 시작해서 산간 지방까지 소금과 해산물을 파는 칠복이.
이 모든 것들이 화정이의 지혜 덕분이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약재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간 칠복이의 효심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산을 열심히 오간 덕분에 다리도 튼튼해졌으니 산간 지방까지 가는 길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웬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복이는 얼른 쓰러진 노인을 업으려고 했지만 다리에 상처가 생각보다 심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마침 주머니에 있는 식염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산을 오갈 때 다치기라도 하면 식염수로 상처를 씻어낸 뒤에 천으로 지혈을 할 생각이었지요. 산을 많이 오가면서 생긴 응급처치 방법이었답니다. 칠복이는 노인의 다리를 식염수로 씻어내고 천으로 지혈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을 업어서 고을까지 걸어간 것이었지요. 노인은 다행히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칠복이는 노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산간 지방을 드나들면서 해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의원에게 칠복이 얘기를 전해 듣더니 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지혜로운 젊은이로구만. 마침 염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식염수로 상처를 치료할 생각도 하였구먼 그래. 사실 노인은 조선시대의 음식과 재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조정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호조판서였지요. 모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다리를 헛디뎌 산비탈에서 구르고 말았답니다. 호파는 조정으로 돌아와 칠복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던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해안으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해산물을 산간 지방에 내다 팔고는 겨울에는 흉작 지역으로 건너가 쌀도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파는 칠복이가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답니다. 그리하여 직접 칠복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이었지요. 워낙 바쁘게 일하고 있는 칠복이라서 호판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자네가 바로 칠복이로구먼 그래. 내 다리를 치료해 주었는데 기억이 나는 겐가? 칠복이는 그제야 호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다리 상처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워낙 산을 오가는 일이 많아서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칠복이가 고개를 숙이자 호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지 말게나.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그런데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더구만. 칠복이는 바쁘게 살아간다는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만 생각하고 머슴살이를 하던 칠복이었으니까요. 자네의 수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가 머슴살이를 한 황간에와 산간 지방까지 알아보았지. 이미 자네를 상인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더구만. 저를 상인으로 부른단 말씀입니까? 칠복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복받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상인 소리를 들었으니 말이에요. 호파는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파는 쌀과 해산물을 다 합쳐서 계산해보니 이미 자네는 상인이구먼 그래. 이 고을에서도 자네만큼 장사를 잘하는 상인도 드물걸세. 자네같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직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떤가? 나와 손을 잡고 제대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는가? 그런데 어르신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호파는 활짝 웃더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었답니다. 칠복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호판 대감이 찾아와서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쌀과 소금을 운반하는 좋은 선이 있다네. 물품 일부를 자네가 맡아 유통하는 것이 어떤가? 관청에서 쓰는 쌀과 소금, 해산물을 정가보다 싸게 납품할 수도 있지. 물론 그 전에 자네의 종문서는 소각될 걸세. 이미 전하에게 자네의 이야기를 해두었지. 전하께서도 자네의 능력을 인정해 주셨네. 칠복이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볼을 꼬집었습니다.
호파는 순수하고도 착실한 칠보기가 기특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포구 사용권을 가져가면 해산물과 소금 유통에 아주 유리할 걸세.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전에 임명될 수도 있지. 칠보기는 그날 밤에 화정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화정은 호판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해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 노파가 옳았습니다. 서방님은 천인의 운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노파가 궁금해졌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그 노파를 찾으러 가보시지요. 이제 칠보기와 화정은 어엿한 양반댁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파가 있던 길거리를 걸어 다녔지요. 그렇게 열흘 동안 찾아 헤맸지만 노파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포자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먼저 알아본 화정이 얼른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파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거니 그거지 처녀구먼 그래. 화정이는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때마침 칠보기도 화정이 곁으로 다가왔지요. 노파는 바로 칠보기가 온 것도 알아챘습니다. 희미한 듯 보였던 미소는 아주 밝은 미소로 바뀌었지요. 천인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로구먼. 내가 말한 대로 자네가 일깨워줬구먼 그래.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화정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의 서방님은 이제 막 아전으로 임명됐습니다. 노파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더니 화정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자네가 고생을 많이 했구먼 그래. 천인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지. 그간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구먼. 화정이와 칠보기는 그 자리에서 노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양반댁의 부부가 거지 행색의 노파에게 절을 올리니 말이에요. 그 선한 마음, 그 착실한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게. 난 이만 자야겠으니 물러가시게. 그렇게 화정이와 칠보기는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가 되었답니다. 노련한 여행자에게는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노자는 여행자의 목적이 도착은 아니라고 하였지요. 여행을 떠났을 때 안내자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모험에 떠맡겨야 하는 법입니다. 갈 곳을 정하지 말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칠보기는 어머니만을 위해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정이를 만나면서 해안으로 떠나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의 마침표는 그렇게 꿈꾸던 상인, 그리고 아전으로 임명이 되면서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정해진 계획 없이 여정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1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젖소를 팔았다가 기적을 만든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오직 젖소만 남은 과부. 연못 근처에서 사기를 당한 머슴을 만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백세야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경기도의 한 고을에 순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한평생 윤씨 일가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부모 세대부터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는데 사실 순돌이는 윤씨 일가를 매우 싫어했답니다. 특히 윤씨 일가의 외동아들 한석이가 참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순돌이를 머슴이라면서 많이 부려먹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순돌이가 계속 윤씨 일가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씨 일가의 선조께서 물려준 땅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척박하여 농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이미 많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척박한 땅은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석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 선조께서는 왜 이런 쓸모없는 땅을 물려준 것이야? 야, 순돌아. 이 땅은 그냥 네가 가져가라. 순돌이는 잘못 들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 게야? 이 척박한 땅을 네가 가져가라 이 말이다. 순돌이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도련님도. 이번에도 저 놀려먹으려고 일부러 농을 하시는 거죠? 농이 아니라 진짜야. 너도 잘 알지만 내가 가진 땅이 많지 않냐? 그런데 뭐하러 이런 척박한 땅을 가져가겠냐? 그러니 네가 가져가란 말이다. 순돌이는 순진하게도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땅을 준다고 해도 그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단 말씀이죠? 그러자 한석이가 순돌이에게 꿀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것이야. 이 땅은 이제 네 것이라고. 네가 마음대로 쓰고 소출도 네 몫으로 하라 이 말이다. 그제야 순돌이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한석이는 그런 순돌이를 바보라고 놀렸지요. 비록 그 땅은 척박하여 농사도 할 수 없었지만 순돌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순돌이 집안은 선조 세대부터 단 한 번도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록 못되게 부려먹는 윤씨 일가였지만 순돌이는 정말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다들 순돌이를 바보라고 놀렸지만 딱 한 사람만이 순돌이를 칭찬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바로 순돌이의 어머니였지요. 순돌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어머니의 칭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 땅을 지나가고 있던 스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스님은 가끔 동냥을 하면서 순돌이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하였답니다. 아이고, 순돌 총각 아니신가? 근데 이 땅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연을 들은 스님은 허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을 터인데 그거 참 잘된 일이로구먼. 순돌이는 스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다들 척박한 땅을 어디에 쓰냐고 놀렸기 때문이었지요. 스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돌이에게 덕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 순돌 총각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는가? 이 땅이 지금은 비록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순돌 총각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 그때가 된다면 이 땅도 기름이 지고 옥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참고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순돌 총각에게도 언젠가는 복이 따를 걸세. 순돌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역시 동냥을 하러 오는 처지였지만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것이었지요. 물론 그 전에 순돌 총각이 얼른 장가를 가야 할 터인데 말이야. 스님이 웃으면서 말하자 순돌이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가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스님. 그러니까 말이야. 어서 순돌 총각 돈 벌어서 어머니에게 손주도 안겨드려야지. 그러던 순돌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에서 순돌이와 친한 삼룡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조정에서 콩을 대량 매입한다고 하더군. 혹시 자네도 들었는가? 조정에서 왜 콩을 대량 매입한단 말인가? 그러자 삼룡이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야. 병조판서 대감이 얼마 전에 구율미를 대량으로 횡령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콩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 앞으로는 더 부족하겠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삼룡이는 또 한 번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리 머슴살이를 한다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시장 상인들끼리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아는가? 순돌이는 친구 삼룡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허드렛 일만 하다 보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곧 콩이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어서 콩을 대량 매입해야 한단 말일세. 순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삼룡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지요. 난 이미 가진 돈 다 여기다 넣었네. 자네 충식이 아재 알지? 충식이 아재가 상인으로 잘 나가잖아. 그 아재가 조만간 중국으로 가는데 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중국으로 떠나서 한동안 안 온다고 하니 콩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내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콩을 살 수 있게 됐어. 순돌이는 군침을 흘렸습니다. 잘하면 그동안 머슴살이로 고생한 보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삼룡이처럼 가진 돈을 모두 콩을 사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야. 조만간 관군에 납품할 공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야. 내가 삼룡이 얼굴 봐서 자네 돈 받는 것이야. 충식이라는 상인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순돌이는 충식이와 삼룡이가 자신만만하니 자신도 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집으로 가져온 가마니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이상해서 가마니 안을 보니 벌레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콩들이 모두 썩은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콩이 아니라 자갈까지 섞인 것이었지요. 순돌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 삼룡이가 머슴살이를 하는 양반댁에 쳐들어갔지만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삼룡이가 이미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충식이라는 상인도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순돌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돌이처럼 순진한 머슴들이 죄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병조판서가 구율미를 횡령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지요. 삼룡이와 충식이는 주변에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순돌이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모두 잃은 것도 슬펐지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말이에요. 순돌이는 대량 매입한 콩을 비싼 값에 팔고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볼 면목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순돌이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못 근처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가에 가서 삼룡이와 춘식이를 신고는 하였지만 이미 멀리 도망을 쳤으니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연못이 눈에 들어온 순돌이는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걸어 들어갈 곳이 집이 아니라 저 깊은 연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좌절한 순돌이 어느새 집신을 벗고 차가운 연못에 맨발을 담갔습니다. 차디찬 냉기가 심장까지 얼리는 것 같았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가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순돌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는 소리의 정체는 바로 젖소였지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웬 여인이 젖소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차림은 순돌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누가 봐도 의연하였습니다. 이제 막 연못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했던 순돌이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지요. 저런 거지도 살겠다고 젖소까지 끌고 다니니 말이에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순돌이는 눈만 끔벅이고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이 젖소를 팔려고 하는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동네에 젖소가 필요한 양반댁이 있을까 하여 묻습니다. 순돌이는 지금껏 머슴살이를 하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머슴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순돌이에게 궁금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처음 보는 여인이 동네 지리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땅을 가진 양반들에게 파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순돌이는 윤씨 일가가 준 척박한 땅이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바위들이 워낙 많이 박혀 있어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순돌이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일까요? 순돌이는 거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젖소를 제가 잠시 써도 되겠습니까? 당장 값은 쳐드리지 못합니다. 거지 여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사연을 들은 거지 여인은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아서 화를 낼 것 같았는데 의외로 다정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양반댁에서 허드렛 일만 하시다가 땅을 받으셨다니. 정말 잘된 일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 역시 이 젖소 외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야 할까 싶어 이렇게 젖소라도 팔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순돌이는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여인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자신은 너무 쉽게 생을 포기하려고 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향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향기가 나고 덕스럽다고 해서 붙여주셨습니다. 여인의 몸이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순돌이는 향덕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덕스러운 젖소도 함께 말이지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이고, 순돌아. 어디를 갔다 이제야 왔느냐? 근데 같이 오신 처자는 누구시냐? 향덕이는 순돌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순돌이에게 감사하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순돌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순돌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일이지. 그렇다고 그런 몹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향덕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순돌이의 은인이구먼. 때마침 순돌이 앞에 나타났으니 말이야. 순돌이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향덕이를 만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았지요. 순돌이는 먼저 땅에 박힌 바위부터 떼어내야 했습니다. 젖소가 있으니 이제 시도할 수 있었지요. 일단 바위 근처에 홈을 내서 젖소의 힘을 이용해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이제 박힌 돌을 빼내는 수준이었지만 모처럼 순돌이는 땀을 흘리며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이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머슴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밭을 가진 농부가 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바위를 모두 빼고 땅의 상태를 보았더니 심상치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도 농사는 처음이었지만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알 수 있었지요. 땅이 어떤지는 옆에 있던 향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옥토가 아닙니까?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니 아니었습니다. 순돌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지요.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향덕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다른 밭과 같은 양의 씨앗을 뿌렸는데 두세 배 이상의 곡식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에게 큰 상처를 준 콩도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옥토가 맞습니다. 거름을 많이 주지 않아도 곡식이 튼튼히 자라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가뭄이 왔는데도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마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서 가뭄에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순돌이는 사기를 당한 돈을 1년 만에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돌이는 모든 돈을 다 갚고 나서야 편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향덕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낭자. 이 시간에 어인일이오. 그러자 향덕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실은 저는 처녀가 아닙니다. 향덕이는 사실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지만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해서 힘들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방에 사는 최진사가 혼담을 넣었습니다. 나이는 아주 많았지만 돈이 많고 인자한 사람으로 알려졌지요. 향덕이 부모는 많이 당황하였답니다. 최진사에게 향덕이는 딸내미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최진사와 혼인을 시켜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나이도 있어서 노동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향덕이는 부모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혼인할 생각에 들떠 있었답니다. 아주 젊은 낭군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주 잘생긴 낭군님이 오셨으면 좋겠네. 향덕이는 그렇게 매일 잘생긴 낭군의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덕이의 부모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소문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와 장인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다면서 돈과 집까지 건네주었습니다. 향덕이 부모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향덕이 아버지가 틈만 나면 최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으로 모셔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나중에는 하인과 집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향덕이 부모의 요구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향덕이가 몰래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혼담을 넣은 집안의 낭군이 궁금한 것이었지요. 아버지를 따라 최진사 집까지 온 향덕이는 담 위로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향덕이가 상상하는 낭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은 혼인할 사람이 최진사라고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낭군님은 어디 계시나? 그렇게 한참 담 위로 훔쳐보고 있는 그때 최진사와 함께 밖으로 나오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향덕이는 최진사를 시아버지로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최진사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장인어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향덕이는 잘못 들었나 했지만 최진사가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면서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향덕이는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뒤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한동안 쓰러진 향덕이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깨어난 향덕이는 넋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확실히 확인을 받고 싶었지요. 향덕아, 우리 형편에 그런 집안이면 감지덕지 아니더냐. 그러지 말고 너도 최진사 어르신을 한번 만나보거라. 처음에는 우리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 향덕이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딸을 돈과 맞바꾼 셈이니까요. 그렇게 향덕이가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최진사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혼담을 넣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소식이 없었지요. 최진사도 향덕이 부모가 딸을 놓고 장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최진사는 나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솔들을 시켜서 향덕이를 억지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향덕이는 영문도 모른 채 최진사 식솔들에게 보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덕이 부모는 재산을 갈취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아침에 관가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향덕이는 하루아침에 최진사 집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향덕이 인생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최진사의 인품은 좋았으니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최진사가 향덕이 얼굴을 볼 때마다 재산을 갈취한 부모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키워나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때쯤 최진사가 향덕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간 부인과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도저히 안 되겠소. 부인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오. 그건 내가 보증하리다. 하지만 부인의 부모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정도요. 어찌 사위가 될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향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소인 역시 부모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최진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향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분명히 그럴 사람이오. 근데 도저히 부인을 사랑할 자신이 없소이다. 약소하지만 작은 초가집 하나는 내어드리리다. 나를 부디 용서하시오. 향덕이는 어쩔 수 없이 최진사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최진사가 건네준 초가집에서 변변치 않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초가집은 최진사 집에서 평생 머슴살이를 했던 노인이 살았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젖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향덕이는 조용히 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향덕이를 노리는 왈패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향덕이를 우연히 보고 몹쓸 짓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향덕이는 밤중에 들이닥친 왈패들에게 저항하다 그만 초가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쓰러지면서 초가집을 홀라당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향덕이에게 남은 건 젖소뿐이었습니다. 향덕이도 순돌이처럼 냇가 근처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지요. 이렇게 떠나면 불효자가 되겠지만 딸을 돈과 맞바꾸려는 부모가 너무 미웠답니다. 하지만 향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젖소를 팔아서라도 버티려고 하였지요.
그러다 냇가 근처에 있던 순돌이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모두 들은 순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구려. 젖소라도 팔아서 살아가려고 하셨다니. 몹쓸 생각을 했던 내가 다 부끄럽소. 여인의 몸이라서 젖소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옥토를 발견할 줄이야. 아무래도 저와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순돌이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사기당한 돈 메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저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게요? 그동안 도련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건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순돌이도 사실 향덕이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옥토를 발견한 이후로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정을 통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지요. 사기를 당한 돈도 이제 모두 되찾은 순돌이. 그제야 향덕이가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돌이와 향덕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옥토에서는 여전히 벼와 밀, 콩과 참깨 등 두루 곡식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돌이가 한참 농사를 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윤간의 아들 한석이었습니다. 순돌이가 머슴살이를 하던 윤간의 그 아들이었지요. 순돌이를 부려먹으면서 못되게 굴었던 바로 그 한석이었습니다. 어이 순돌이. 아주 오랜만이구먼 그래. 순돌이는 얼른 고개부터 숙였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지요. 자네 얘기 다 들었네. 이 척박한 땅이 설마 옥토였다니. 역시 우리 선조께서 괜히 이 땅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야. 순돌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나? 그러자 순돌이가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분노하는 것이었지요.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련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석이는 희죽거리더니 순돌이에게 꿀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돈 좀 만지더니 언성도 높일 줄 아네? 이놈아, 이 땅은 우리 선조께서 물려주셨는데 어찌 너처럼 천한 것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너는 그것을 순진하게도 믿었단 말이냐? 순돌이는 어이가 없었지요. 분명히 땅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소출도 네 몫이라고 하였으니까요. 도련님이 척박한 땅이라고 분명히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옥토라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어찌 이리 욕심이 많으십니까? 도련님에게는 이미 많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석이가 주먹으로 순돌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천하의 고얀 놈을 보았는가? 그 말을 믿었느냐? 내가 미쳤다고 선조께서 물려주신 땅을 머슴에게 주겠느냐? 너는 농과 진담도 구분하지 못하느냐? 두말할 필요 없으니까 어서 남은 곡식 모두 남기고 꺼지거라. 하지만 순돌이가 쉽게 물러날 리가 없었지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한석이의 식솔들에게 기어이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향덕이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바로 관가에 신고해야지요. 하지만 향덕이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서방님, 그 한석이라는 사람이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공식적인 문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건 없었소. 그냥 나에게 준다고 하였지. 소출도 내 몫이라고 하였소. 그러자 향덕이는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가에 신고를 한다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 땅은 엄연히 용간의 선조가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말로 땅을 준다고 했다고 해도 농이었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부인. 순돌이는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또 빼앗겨야 한단 말이오. 향덕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아침에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순돌이가 남의 땅에다 함부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었지요. 순돌이가 그렇게 관가에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향덕이는 분노하였습니다.
땅을 줬다 빼앗은 것도 억울한데 관가에 신고하여 사람까지 끌고 가니 말이에요. 순돌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향덕이는 관가를 오가면서 어떻게든 순돌이를 빼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석이가 아전을 매수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땅을 포기해야 할까요? 향덕이는 부모님이 끌려가고 최진사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향덕이는 그렇게 옥토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순돌이와 함께 이 땅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지요.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향덕이는 옥토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들은 사람만 있다면, 이 땅을 서방님에게 준다는 말을 들은 사람만 나타난다면 될 텐데. 그렇게 향덕이가 눈물을 흘리며 옥토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스님이 동냥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순돌이와 말동무를 하던 그 스님이었지요. 모처럼 왔는데 부인은 누구시오? 순돌 총각은 보이지 않는구먼 그래. 스님은 향덕이가 순돌이의 부인이라고 하니 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가를 갔구먼 그래. 이 땅이 옥토가 되다니. 정말 마리씨가 된다고 하였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마리씨가 된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동냥을 하러 왔을 때 말했지요.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말이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지요. 한석 도련님이 이 땅을 준다고 들었을 때 저 역시 많이 기뻤답니다. 그때 척박한 땅이라고 다들 순돌이를 놀렸지요. 그러셨군요, 스님. 그때 향덕이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향덕이의 가슴 속에 서서히 큰 희망이 하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 한석 도련님이 이 땅을 줬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동냥을 하러 자주 이곳을 드나들었는데 한석 도련님이 땅을 준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한석 도련님이 서방님에게 땅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마다요. 순돌이는 동냥을 하러 오면 꼭 쌀을 주는 착한 총각이었지요. 그러다가 가끔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요. 향덕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석이가 순돌이에게 땅을 준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동냥을 하다가 순돌이라는 착한 총각을 만났지요. 순돌이도 생활이 여의치 않았지만 스님에게는 늘 작은 쌀이라도 주었답니다. 그러니 스님은 고을에 올 때마다 늘 순돌이 집을 지나갔습니다. 순돌이에게 꼭 복이 올 것을 기도한 것이었지요. 향덕이는 얼른 스님을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스님이 직접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한석 도련님이 순돌이에게 그 척박한 땅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선조께서 쓸모도 없는 땅을 물려줬다고 한숨을 푹 쉬더니 순돌이에게 땅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소출도 순돌이 몫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고을에서는 스님을 동냥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런 스님이 이런 결정적인 증언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관가에서도 스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였지요. 스님이 혹시나 순돌이에게 대가를 받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절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절에서 거짓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이는 무죄 방면됐습니다. 한석이에게 매수된 아전도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말았답니다. 한석이는 거짓으로 순돌이를 신고한 죄와 함께 아전을 매수한 죄까지 겹쳐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윤가는 발칵 뒤집혔지요. 평생 머슴으로 부리던 순돌이를 우습게 봤다가 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이후에도 향덕이와 함께 열심히 농사를 하였습니다. 순돌이 땅에서 나온 곡식들은 귀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조정에서도 솔깃하였습니다.
순돌이 이야기는 결국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허허, 그거 참.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척박한 땅이 어찌 옥토가 되었는고. 도저히 궁금해서 내가 직접 가봐야겠구나. 임금은 선비복장으로 암행을 하고 순돌이의 옥토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들른 주막에서도 순돌이의 이야기가 많았지요. 순돌이와 한석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순돌이가 어떤 사람인지 꼭 만나보고 싶구먼 그래. 그렇게 임금은 순돌이의 옥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갑자기 크게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 좀 봐라. 산에서 흘러내린 지맥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던가. 그거 참 신기한 땅이구먼 그래. 임금은 사실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이었답니다. 선왕도 그 능력을 인정하여 세자로 책봉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지맥이 꽉 모인 자리가 어찌 그토록 방치가 되었단 말인가. 임금은 옥토 주변을 살피더니 또 한 번 감탄하였습니다. 돌과 잡초가 막아 기운이 흐르지 못한 게로군. 순돌이 그 친구가 돌을 뽑아내면서 막힌 혈이 뚫린 것이야. 선조에게 물려받은 윤가는 그것을 통 모르고 있었구먼. 임금은 옥토 주변 땅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 윤기까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지금까지 풍수지리를 그토록 공부를 했건만 이런 땅은 난생 처음이로구나. 산의 음기와 강의 양기가 부딪히는 자리였던 것이 분명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던 숲이 바람을 막아주고 햇살이 고르게 들었던 것이야. 그러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룬 것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렇게 임금은 한동안 감탄을 하더니 순돌이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순돌이는 여전히 열심히 농사를 하고 있었지요. 순돌이에게 풍수지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만큼 임금은 격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목도한 순돌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최고의 양반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순돌이는 여느 농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락없이 윤가내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순돌이였지요. 순돌이는 마침 농사를 잠시 마무리하고 향덕이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향덕이가 만든 나물을 입안에 넣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임금은 또 한 번 감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땅에 감탄하였다가 이번에는 순돌이의 소박한 일상에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임금답게 대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순수한 농부였다니. 임금은 순돌이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대로 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조정 일에 서투른 점이나 게으른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돌이의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렇게 성군이 되었고 순돌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이 되었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도 있지요. 우리 순돌이는 비록 척박한 땅을 받았지만 순수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옥토를 얻었습니다. 중국에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1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배꼽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뒤바뀐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막을 홀로 운영하던 과부가 머슴을 한 명 들이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과연 과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우리 백세야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 주막에 미순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순하게 성장하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미순이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인했지만 신랑이 돌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시부모는 열려문을 세우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요. 서방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어린 미순이는 열려가 되라는 주변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순이는 시부모 집에서 나와야 했고 부모는 열려문을 세우라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전에 부모님마저 세상을 등지셨고 미순이는 집에서 물려준 작은 초가집을 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할머니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미순이는 제법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주막이 잘 나간 건 3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순이를 보겠다는 남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생김새가 얌전하고 예쁘장하였지요. 그러니 미순이 얼굴 한번 보겠다는 남자들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이는 아직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답니다. 서방님이 돌림병으로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열려문을 세우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미순이에게 혼담을 넣는 남자들은 많았습니다. 양반가부터 시작해서 양갓집까지 아주 다양한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순이는 단칼에 거절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멀끔한 나그네 한 명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과거 급제를 위해 먼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머리를 식힐 겸 한양에 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눈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손님들이 국밥과 막걸리 앞이 아니라 모두 주모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멀리서 의아하게 쳐다봤던 나그네는 주막에 도착해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미순이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여쁜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동안 공부만 해서 그런가? 여인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나그네는 국밥을 내오는 미순이를 보니 더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미순이의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았지요. 나그네는 그날부터 미순이 생각에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글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나그네는 결국 미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혼담을 넣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손님들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여간에서는 미순이가 남자들의 고백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름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무래도 고백하기 전에 계획을 짜야겠구먼. 나그네는 다시 거처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미순이와 혼인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예전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혼인하고 싶은 여인이 생기면 점쟁이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난 것도 다 점쟁이 덕분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먼저 주막에 자주 놀러오는 아이들부터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푼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주모하고 많이 친하지? 주모 몸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면 돈을 더 주마. 흉터든 점이든 다 좋으니까 무엇이든 알려다오. 그러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미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이들은 나그네에게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주모의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단 말이지? 옳거니 바로 이것이로구나. 나그네는 바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넉넉한 돈을 챙겨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순이라는 주모를 알 것이오. 그 사람이 찾아오면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 점을 맞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전해주시오. 이후 나그네는 주막에 자주 들르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사주한 점쟁이가 용하다고 계속 소문을 내는 것이었지요. 귀가 얇은 동네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점쟁이 이야기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합니까? 오늘도 정신없이 국밥과 막걸리를 나르는 미순이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서 혼담을 너무 거절만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주모.
그렇게 남자들을 다 단칼에 거절하면 어쩌나. 그러다가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려고 그러나. 그렇게 거절만 하지 말고 남자들을 만나는 바야 나중에 혼인이라도 하지. 자꾸 그러면 소문 안 좋아져서 남자들 발길 뚝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 미순이도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지만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막은 잠시 쉬고 점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점쟁이는 미순이가 왔다고 하니 얼른 자세부터 바로 하였지요. 나그네가 말했던 그 미순이었으니까요. 그래.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소? 저는 사실 혼인할 생각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용하다고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혼인할 수 있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미순이는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난다니 기대감이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점쟁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순이의 점괘를 보는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에게 큰 점이 있구려. 그러자 미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점쟁이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도 점쟁이가 몸을 훑어보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옳거니 가슴에 큰 점이 있구먼 그래. 미순이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셨습니까? 미순이는 얼른 양손으로 가슴을 가렸답니다. 점쟁이의 연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더니 무릎을 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측 가슴이구먼 그래. 우측 가슴에 큰 점이 하나 있어. 미순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만만해진 점쟁이는 키득거리는 것이었지요. 사기를 치는 점쟁이치고는 좀 싱거운 남자였답니다. 뭘 그리 놀라나. 점괘에 그렇게 나오니 하는 말이요. 그 복점을 소중히 간직하시오.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 복점을 마치는 사내가 바로 혼담을 넣을 것이오. 그 사내와 혼인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오. 곧 조정에 들어갈 남자이니 반드시 혼인해야 하오. 미순이는 의아했습니다. 가슴에 있는 점을 맞히는 남자와 혼인하라니.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점쟁이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복채만 챙기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만의 신비주의를 이용해 더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미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점쟁이의 그런 신비주의 때문에 더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순이 역시 대단한 사실이라도 알게 된 것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계획을 세운 나그네는 미순이가 주막에 들어온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계획이 완성됐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나그네는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막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미순이의 국밥을 먹으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답니다. 그래,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혼인 약속을 받아내야지. 나그네는 국밥을 먹고 막걸리 한 잔을 걸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손님들은 나그네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미순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젯밤 꿈에 바로 저기 있는 주모, 미순 낭자가 나타났지 뭐요. 그러자 주막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순이를 흠모하는 남자들은 농담하지 말라면서 비웃었지만 어르신들과 아낙네들이 금세 나그네 앞으로 모였습니다. 미순이도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손님들은 이제 다들 나그네의 꿈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겠어. 아무래도 이 꿈은 미순 낭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꾼 것이 분명하오. 미순 낭자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나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오. 주막은 웅성거렸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렇게 인기 많은 미순에게 비밀이 있다니 말이에요. 주막 손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때 나그네와 미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순 낭자의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어. 그러자 주막 손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순에게 구애를 했던 남자들은 허무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미순이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간 열심히 장사하던 미순이 손님들 앞에서 크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었지요.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제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다고 하였소? 날 너무 사랑하여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제가 우측 가슴에 있는 큰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가슴에 점이 없다면 나그네 양반의 말이 모두 거짓이겠구려. 나그네는 서서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순이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여기 계신 아낙네들에게 보여드리겠소. 방으로 바로 들어가시지요. 그러자 아낙네들이 망설이지 않고 미순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숨을 죽이고 미순이에게 점이 있는지 보았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의 우측 가슴에는 큰 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그네에게 돈을 받은 아이들은 미순이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몰래 훔쳐보려고 했습니다. 미순이는 아이들이 워낙 장난을 잘 치니 그러려니 하였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망가다가 엽전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이들을 많이 봤지만 엽전을 가지고 다니는 일은 없었지요. 미순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너희들 이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말하거라. 이실직고 하면 장사하고 남은 떡하고 고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주겠다. 그러자 순수한 아이들은 바로 나그네가 시켰다고 일러바친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화가 났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떡하고 고기를 준다고 하고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다고 거짓을 전하라는 것이었지요. 나그네가 감쪽같이 속은 것이었습니다. 점쟁이가 용하다는 헛소문도 미순이에게는 다 훤히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미순이가 점쟁이 앞에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연희가 많이 서툴더이다. 차라리 광대에게 시키시지 그러셨습니까? 광대라면 그래도 연희는 맛깔나게 하였을 텐데. 나그네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주막 손님들은 이미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순이의 인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수작을 부리는 나그네를 보기 좋게 혼내줬다고 소문이 난 것이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주막은 오늘도 국밥과 막걸리를 먹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미순이가 한참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주막 입구에서 웬 사내가 서성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 차림으로 보였지요. 사내는 주막이 한가해질 때까지 계속 입구에 서성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주막 입구를 그리 막고 계시오. 그러자 사내가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만돌이라고 합니다. 양반댁에서 모슴살이를 하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런. 어쩌다 그러셨소. 너무 배고파서 바가지로 쌀을 좀 떴다고 내쫓았지 뭡니까? 삼시 세끼도 챙겨주지 않으니 별 수가 없었지요. 미순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미순이도 만돌이처럼 갈 곳이 없어 주막 근처에서 서성거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나가는 주막을 운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지내시겠소?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할까 생각하고 있었소. 그러자 만돌이는 만면에 미소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평생 열심히 일하겠소. 그리하여 만돌이는 미순이 주막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비록 머슴이었지만 미순이와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샀지요. 양갓집 남자들은 차라리 머슴이 될까 하고 농담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정말 만돌이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머슴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것이 다 미순이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마다 옷을 해주고 주막에 일이 생기면 불러서 의논까지 하였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만돌이가 복을 타고났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미순이가 그렇게 잘해주니 흑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미순이를 슬쩍슬쩍 훔쳐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순이를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 것이야. 어떻게든 기필코 내 여자로 만들 것이야. 하지만 미순이는 그때까지도 남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순이에게 혼담을 넣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만돌이도 단순히 고백만으로 미순이와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을 짜야겠구먼. 이대로 평생 미순이 밑에서 머슴으로 살 수는 없지. 그날부터 만돌이는 미순이와 은밀한 관계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이가 철마다 준 옷을 자랑하면서 말이죠. 미순이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만돌이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만돌이는 1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뒤에 허풍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미순이와 따로 만난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만돌이는 간밤에 일부러 미순이 방에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주막 일로 의논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마치 미순이와 정이라도 나누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이를 잘 아는 손님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만돌이에게 잘해주는 미순이가 점점 수상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만돌이가 1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순이와 정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을 쉽게 믿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신압으로 만돌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만돌이에게 잘해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돌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이상해서 큰 소리로 만돌이를 불렀습니다. 만돌이가 어디로 간 거지? 이제 장사 시작해야 하는데? 미순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장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때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 나리들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보시오 주모. 우리와 함께 관가에 가야겠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관가로 데려가신다고요? 무슨 이유로요? 주모를 형조에 고소한 사람이 있어. 미순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포졸 나리들께서 잘못 아셨을 겁니다. 전 여기서 계속 열심히 장사만 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이유가 없지요. 누가 절 고소했다는 겝니까? 만돌이라고. 주모 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내 말이오. 그 사내가 주모를 고소했소. 미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만돌이는 저하고 벌써 2년 넘게 일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머슴으로 여기서 일했고 장사일로 의논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뭔가 잘못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야 같이 가보면 되지 않겠소. 어서 갈채비를 하시오. 미순이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관가로 데려가는 것도 황당한데 2년 동안 같이 열심히 일한 만돌이가 고소를 했다니요. 미순이는 바빠서 주모 차림으로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포도대장이 근엄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미순이와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머슴 만돌이가 있었습니다. 만돌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포졸들은 미순이가 말을 걸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이 생경하였답니다. 만돌아, 설마 진짜 네가 날 고소한 거니? 대체 왜? 그러자 포도대장이 굳게 닫힌 입을 열었습니다. 만돌이 자네가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해보게. 그러니까 자네와 주모가 정을 통한 사이라는 말이지. 그러다 갑자기 주모가 자네를 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포도대장 나리. 저와 주모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돌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미순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만돌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너하고 내가 정을 통하는 사이라니. 그러자 옆에 있던 포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돌이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우리들이 조사해 보았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주모와 만돌이가 은밀한 관계라고 떠들어대더군. 미순이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만돌이 고소도 어이가 없는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니 미순이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지요. 포도대장 나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만돌이와 은밀한 관계라는 증자라도 있습니까? 지금 소문만으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니시겠지요. 돌부처처럼 단단했던 포도대장은 그제야 표정에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일하는 주모를 억울한 여인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만돌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네. 이게 다 주모가 해준 옷들과 귀중품이라고 하던데. 포졸들이 가져온 옷들은 모두 철마다 미순이가 해준 것들이었습니다. 미순이는 호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중품은 대체 무엇일까요? 포도대장이 말하는 귀중품은 바로 향낭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의아했습니다. 만돌이에게 향낭을 준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향낭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미순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미순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묶은 꾸러미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주모와 만돌이의 은밀한 정표라고 이해했네. 이 옷들과 향낭을 주모가 해준 것이 맞는가? 미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옷들은 해준 것이 맞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미순이의 그런 태도가 의심스러웠지요. 옷들은 제가 해준 것이 맞지만 향낭과 머리카락은 아닙니다. 미순이는 강하게 부정하려다 뒤통수가 얼얼해졌습니다. 향낭이야 만돌이가 시장에서 사면 그만이지만 머리카락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되돌아보니 미순이가 비녀를 머리에 꽂거나 댕기를 할 때 만돌이가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녀를 대신 꽂아준다면서 머리를 헝클어 놓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돌이가 미순이의 머리카락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가닥씩 머리카락을 가져가면서 이런 계략을 짠 만돌이에게 소름이 끼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대장은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옷들을 해주면서 향낭과 머리카락까지 선물한 것이 이치에 맞아 보이니까요. 포도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모가 이리 부정을 하니 좀 더 두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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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부정을 하니